일타 강사가 시원하게 짚어드리는 우리 정치판의 흐름. 일타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 박성민 대표 어서 오십시오. 한글날이지만 생방송으로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유명한 분들 나온다고 네. 제가 밀려서 빨리 오라고. 아까 제가 너무 일찍 들어왔다 나갔잖아요. 그래서 밖에 저 요리사분들 만나셨어요? 아직 도착 안 제가 하셨어요? 오셨는데 오셨어요? 두 분 예. 제가 예능 잘 안 보는데 예. 그 하도 화제라 집에 가면 그 틀어놓으니까 좀 봤어요. 뭐 다 보진 않고. 네. 어. 영광이시죠? 오늘 얼굴도 직접 보시고. 아 그럼요. 네. 그럼 뭐 제가 기꺼이 뭐 그분들 뒤에 나오는데 앞에 좀 나와줄 수 있냐 그래서 아유 뭐 기꺼이 그러겠다 그러고 왔죠. 감사합니다. 일타 박성민 얼른 들어가죠.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월요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박성민 대표가 주목하는 관전 포인트 뭐 두 가지, 세 가지 짚어주신다면? 글쎄 뭐 지금까지는 이제 원래 세 가지 정도 짚어주면 세 가지 정도. 초선들이 처음 맞는 국감이기 때문에 이제 스타 의원들이 나올 수 있느냐. 아, 이게 첫 해는 원래 이제 아주 의욕들이 넘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아마 뭐 데뷔하는 의원들이 어떻게 이제 하느냐. 이제 이게 첫 번째 관전 포인트고. 항상 국감에는 스타들이 뭐 항상은 아니지만 대개 스타가 탄생한다 하면 그건 국감이었죠. 예, 그렇죠. 예. 두 번째는 이제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주당의 총 공세가 있는데 네. 이제 흔히 뭐 스모킹 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전원들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지만 그 듀얼백처럼 그 동영상 같이 직접적인 뭐 민주당이 갖고 있는 어떤 제보받았거나 뭐 이런 것들 중에 뭐 결정적인 게 있느냐 국감에서 뭐 모든 상임위가 다 다를 텐데 거기서 뭐 이제 그런 게 지금 육성으로 전화로 뭐 한 게 나올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거고. 세 네. 번째는 그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백현동 관련돼서 지금 허위사실 유포로 재판 1심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여야가 굉장히 많은 증인들도 불러내고 있고 의원들이 얘기하는데 지금 요게 사법 리스크들이 굉장히 그 민감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나올 수 있느냐. 저는 이 세 가지를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임위별로 보자면 가장 주목해야 하는,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상임위는 어디일까요? 상임위가 뭐 김건희 여사는 뭐 사방에 다 걸쳐 있어갖고 예, 그러니까 뭐 모든 그렇죠. 상임위가 다 그렇다고 봐야죠. 인물로 보자면 역시 김건희 여사, 뭐 이재명 대표. 왜냐하면 양당이 다 어떻게 보면 좀 타겟으로 잡고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예. 옛날같이 혐의가 있거나 뭐 기소 전이라면 네. 국감에서 새로운 걸 자꾸만 얘기하고 그렇겠지만 지금은 다 뭐 검사 구형도 다 끝났고 위진교사하고 선거법이 11월 15일하고 11월 25일이죠. 선거법이 먼저 나오는데 뭐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뭐 추가로 더 나올 거는 지금 당장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김건희 여사 원톱이네요. 원톱. 그렇다고 봅니다. 김건희 그 국감이라고 봐야죠. 거의 김건희 국감이라고 봐야죠. 관련해서 이 사람의 등장 여부가 상당히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람이 있죠. 명태균 씨,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김대남 씨. 뭐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일단 명태균 씨는 불출석을 통보했답니다. 안 나가겠다고. 김영선 전 의원도 나 안 나가겠다 이미 통보했다고 하고, 김대남 씨도 안 나간다. 김대남 전 행정관도 안 나간다고 했고, 강혜경 씨도 안 나간다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는데 민주당에서 계속 설득 중이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인물들이 등장하느냐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파장의 크기는 상당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의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건 네. 법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문제보다는 이렇게 레임덕이 오게 되면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는 기밀들이 다 나가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뭐 대통령 지지율이 대단히 높고 그 위기 관리가 되면 감히 뭐 폭로할 수 없는 것들이 막 다 나오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딱 윈계 포인트에 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녹취라든가 뭐 문자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 공개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위험한데 문제는 지금 당 쪽에서 네.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이걸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음. 컨트롤 하려 그러면 협의를 할 때 실제로 이제 다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로 내가 누구하고 어떤 교류를 했고 지금 어떤 상황이다라는 걸 대통령실에 이 담당자도 알고 당 쪽에도 알고 있어야지 뭐
공동 대응이 예, 되죠. 공동 대응이 되는데 지금 전혀 공유가 안 될 거예요. 그 네, 정도로 갈등이 깊어서 예, 그리고 이제 그 공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내용 자체도. 사적으로 또 관리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 이게 더 리스크가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그 공식 라인에서도 크게 도움이 못 될 것 같고 당 쪽에서는 뭐 아예 지금 이걸 상황 파악 자체를 못 하고 있을 테니까 하. 이게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 리스크가 크다. 예,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그 간헐적으로 산발적으로 지금 이제 입장들을 내놓는데 네. 이런 내용이 2016년에 최순실 사태에서 얻어야 될 교훈이 있을 거예요. 최순실 사태도 처음 보도됐을 때 네. 이걸 뭐 어디까지 인정해야 되느냐, 음. 어디까지 사과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음. 처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사실 최순실 씨는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내 요런 정도의 도움을 받았다 얘기를 했지만 그 다음에 확인된 거를 보니까 이제 그렇지 않아서 그게 아주 타격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명태균이나 이런 분들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계속 그분들도 이제 뭐 몇 번 만났다, 언제 만났다, 누굴 통해 만났다, 무슨 얘기를 나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들도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불리하면 그걸 살아남기 위해서 자꾸만 공개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대통령과 그 김건희 여사가 정말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당 쪽에도 요청을 해서 이 공동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지금까지 보면 진행되는 거 보면 별로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게 더 리스크를 키우고 있는 것 같고요. 명태균 씨의 지금 이 태도랄까요?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 언론에게 조금씩 이야기를, 그러니까 정보를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응대를 하고 있고, 또 어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채널A와 JTBC가 거의 동시간대 뉴스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내가 검찰에 수사받으면은 한 달이면은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해야 될 텐데 감당할 수 있겠어라고 전날했던 얘기, 그거 농담이었다란 이야기가 채널A에서 나가는 동안 JTBC에서는 내가 엄청난 거 쥐고 있다, 이 얘기가 또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글쎄요,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일단 언론 대응을? 정치권에서는 예. 뭐 네이트 실버가 그 책도 썼습니다만 95%가 그 소음이고 한 5%가 신호일 겁니다. 아하. 요란한 그 소음 속에서 신호를 찾아내야 될 텐데 명태균 씨는 일단 지금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수사 방어가 지금 최우선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자기 방어적인, 살려달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신호일 수가 있는 건데 좋게 말하면 나 살려달라 할 수도 있고, 나쁘게 말하면 건드리지 말라는 걸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뭐 그런 거가 다 포함되어 예, 있겠죠. 그런데 예.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 보면 네. 대통령과나 또 유력 정치인들 많은 분들하고는 알고 지낸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리고 그분들이 뭐 한두 번씩 만난 건 아니고 또 여러 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만난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것까지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근데 이분이 뭔가 여론조사 전문가로 돼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플러스 정치 컨설팅도 좀 했고, 예. 주로 이제 그 부산 경남권에서 알려졌던 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름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다 알만한 그 유력 정치인들이 이분하고 오래전부터 다 그 친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제가 느꼈는데 어쨌든 이거를 지금 그 어떻게 됐든 이게 이제 보도가 되고 이제 드러나서 수사를 받는 상황이 됐는데 이걸 지금 언론에 지금 자꾸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글쎄 그 아까 태도를 물으셨는데 네. 이해는 합니다만 본인이 이제 지금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직업이라는 게 그 하여튼 뭐 알고 있는 것도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좀 이렇게 여기저기 언론에다가 말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동의하기는 어려운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그 신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럼요, 굉장히 부분이기 신뢰. 때문에.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궁금해요. 아니 영향력을 정치권에 행사하고 어떤 조언을 주고 뭐 누굴 소개시켜주고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선거회 때 당시에는 그런 인사들 많이 있고, 문제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공천을 가지고 일종의 장사를 했느냐, 거래를 했느냐, 혹은 이권 개입까지 갔느냐, 여기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 사안은 완전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긴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제 내피셜로만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정치인들이 선거 때가 되면 굉장히 그 갈급한 게 있습니다. 그 갈급한 건 뭐냐? 그 펌프의 그 마중물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지율이 조금 이렇게 좋게 나와야 그 지지율이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한다는 거는 지지율을 알아보기 위한 건데 그렇죠. 실제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 지지율이 여론을 움직이게 하는 게 더 그렇죠. 중요한 겁니다. 그걸 원하죠. 예, 실제로 뭐 객관적으로 전략을 위해서 나의 객관적인 상황을 알아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흠. 어쨌든 내가 1등을 하고 있다 아니면 추격을 하고 있다 이런 게 나와줘야 그 다음에 또 그게 탄력이 붙어서 보도도 하고 막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웃으면서 정치인한테 이렇게 컨설팅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어, 안 될 사람 되게 할 재주는 없다. 될 사람 안 떨어뜨릴 정도 재주만 있습니다. 예, 네, 그렇게 예. 얘기하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어떤 분들은 그건 내가 만들어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을 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거는 뭐 이 사람한테 뭐 하면 내가 되겠다. 그리고 그 이제 쭉 그동안에 했었던 그 뭐 퍼포먼스가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그거를 가지고 유력 정치인들하고 힘을 얻게 되면 이제 그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공천에 개입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30여 년 전에 일을 할 때 딱 후보들한테 저는 뭐 조직이나 공천이라 이런 데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예, 물론 저도 다 아는 분들이고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제가 하면 안 되는 일이니까.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직업 윤리인 예, 건데. 예, 직업 윤리예요. 그 선을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가 중요한 분기점이고 예. 어제 조국 대표 인터뷰했는데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제2의 최순실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명태균 씨.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그거는 이제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확실히 김영선 의원하고의 관계는 뭐 구체적으로 지금 뭐 또 뭐 증언도 나오고 뭐 관계들이 뭐 여러 수사도 좀 들어가 있고 하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것도 역시 조국 대표의 그 이야기가 성립하려면 결국 이분이 선을 넘어서 이권 개입까지 가고 뭐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것까지 개입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달려 있는 본인이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전에 이제 예. 뭐 본인 조사해서 자료를 갖다 줬다. 예. 뭐 그리고 그 집에 여러 번 갔다. 그리고 뭐 인사 총리 문제를 포함해서 내가 뭐 조언을 했다. 이런 거는 선거 기간 중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건 다 내가 그랬노라.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것으로 따지면 정말 수도 없는 분들이 그렇게 그 관계를 맺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서 또 김건희 여사하고 관계에서 정말 얼마나 그 깊은 관계를 갖고 대통령 이후에도 국정에 계속 개입을 해서 뭘 했는지 그것도 불법적으로 뭐 그런 것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예. 예, 그 현재 드러난 것으로만 봐서는 예. 일단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2020년 6월 선거 그 보궐선거와 관련된 김영선 의원 공천 과정과 이것도 저는 나와 있는 것만 갖고는 좀 아직 알지 못하겠어요. 예, 그건 수사를 좀 지켜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어느 부분이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인지를 지금 짚어주고 계시는 건데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김대남 씨 녹취록,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녹취록이 나오면서 또 여기는 발칵 뒤집혔잖아요. 왜 이렇게 녹취록들이 많이 난 나오는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만. 깜짝 놀랐어요. 예. 김대남 녹취록. 한동훈을 치면 김 여사가 좋아하겠네. 이 이야기가 나왔고 어제는 또 새로운 게 나왔습니다. 김 여사가 십상시들한테 뭐 이렇게 십상시들이 용산 어린애들이 쥐었다 폈다 뭐 이러고 있다. 십상시 같은 사람 몇 명 있는데 김 여사랑 딱 네트워킹이 돼서 다 스크럼 짜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김대남 씨가 이번에는 뉴스버스 기자한테 했다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진상조사를 해라라고 시켰고 여기에 대해서 친윤계는 아니 왜 이 일을 또 이렇게까지 키우는가? 이건 해당 행위 아니냐? 갈등 조장 아니냐? 친한계에서는 기강 잡는 일이다. 왜 구태 정치처럼 자꾸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느냐? 이렇게 또 부딪혔거든요. 근데 일단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 문제는 진상조사도 하고 물론 탈당을 했으니까 탈당하게 당해서 어떤 조사를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지금 여기서 강하게 그 진상조사하고 누르지 않으면 이 일은 또 벌어집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든 누구든 반복적으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친윤계도 할 말이 없는 게 이분이 이번 전당대회 때만 등장한 분이 아니잖아요. 네. 2023년 그 김기현 대표가 될 때도 네네. 대통령실이 그때 뭐 노골적으로 전당대회에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정무수석도 와서 뭐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없을 거다부터 해서 네. 그때 시민사회 수석실이 그
개입했다는 것들이 여러 가지로 드러나갖고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강승규 시민수석 그 당시. 그 당시에 음. 그때 이제 그 이분도 거기 있었고 그 실에 예, 그 있었다는 있었죠. 거죠. 그 실 전체가 다 네, 이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네. 대통령실이든 당 쪽이든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청와대 대통령실의 음. 행정관 비서관들이 전당대회 개입을 하냐? 아. 그럼 뭐 당장 조치를 취했어야 되고 그 당시에 당연히 그렇게 김기현 대표 되던 그 전당대회부터 대통령부터 본인들이 예. 설사시켰더라도 예. 드러났으면 다 이런 일은 없고 다시는 이렇게 예. 있으면 안 된다. 옛날에 그 뭐 콘트라 사건인가 레이건 때 그 니카라구아 그 반군들 지원했다가 드러난 거 이란 콘트라 스캔들이라는 게 노수중용 처벌받지 않았습니까? 그 비밀 공작을 했는데 드러났어요. 그럼 책임을 물어야죠. 아하.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 근데 뭐 책임도 안 묻고 왔잖아요. 그냥 네. 계속 오니까 이분들이 또 그냥 벌어지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있는 되는구나. 거예요. 그냥 당연히 뭐 음. 이분이 뭐 대통령실 행정관인지 비서관인지 수석인지 장관인지 이런 공적 지위에 대한 자각 없이 아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인 자리인지 사적인 자기 자리인지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거는 엄벌을 해서 이게 그걸 통제를 못하면요 앞으로 이거 계속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 근데 뭐 이제 이런 거죠. 반대하는 쪽에서는 진상조사 반대하는 쪽에서는 개인 일탈이 너무 분명한데 그리고 막 공천 떨어지고 이런 사람이 그냥 화풀이 하듯이 그렇게 한 건데 뭐 그걸 가지고 그렇게 일을 키우냐? 그러면 당이 또 분열되지 않겠느냐? 갈등이 더 생기지 않겠느냐? 뭐 근데 이제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나와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대남 씨 얘기가 나왔을 때 한동훈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예. 그 굳이 저렇게 이렇게 성급하게 올릴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 개인의 일탈로 지금 드러나 있는데 이것이 확인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친윤이든 어디든 반환계의 조직적인 어떤 그 뭐가 있었다. 이게 드러난 뒤에 공격을 해도 된다. 그렇지만 저는 그거는 그 누가 뭐 배후에 있었다. 조직적으로 했다. 이 얘기는 지금 하지 않더라도 네. 김대남이라고 하는 이분에 대한 이 조치, 이 문제,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게 하는 조치는 저는 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보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제 나라와 당이 사는 쪽으로 뭐 가겠다 이런 말을 했고 결단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건 또 어떤 의미인가? 이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낳고 아니 있어요. 그거는 뭐 배신을 난 뭐 안 하는 건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그 대한민국과 국민에 대한 거라는 얘기하고 본인 뭐 민심을 따르겠다는 거고 나라와 당을 위해서는 뭐 뛰어내려야 될 때 있으면 뛰어내리기 여러 번 이 의지를 밝혀왔어요. 문제는 그게 결과적으로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희망과 의지는 전략이 아니니까 실제로 그걸 해내야 되는 건데 그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예를 들면 친한계라는 분들이 대통령이 이제 친윤계만 따로 모으고 한동훈 대표는 친한계를 따로 모으고 이렇게 충돌해 갖고 그 문제가 해결될 거냐 생각해 봐야죠. 해결되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친윤계도 지금 총선 이후에 지금 변화된 그 현실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한동훈 대표도 내가 당대표는 됐지만 지금 역학관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그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거지. 이게 지금 당내 그 착근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고 연조가 얼마 안 된 참모들 데리고 이걸 내가 접수하고 점령해야 되겠다. 이건 분명히 개혁된 상황이니까 가는 방향 맞고 하고자 하는 일도 분명히 동의가 많고 지지가 많지만 그 과연 이게 그 성공하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반대자들을 설득해낼까. 일단 대통령실은 좀 어렵다고 보더라도 당 쪽은 조금 더 대화를 좀 생각이 좀 다른 사람들하고 좀 넓혀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있죠.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지만 재보궐 이야기 잠깐 해야겠습니다.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부산 금정구청장 야권이 단일 후보를 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하고 민주당 후보가 이렇게 되면은 겨뤄볼 만하다는 게 민주당 쪽 생각인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건 뭐 제가 다음 주에 틀릴 게 뻔하지만 또 얘기를 할게요. 그 네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두 군데 영광하고 지금 금정구가 지금 관심이고 광화는 뭐 무소속의 안상수 후보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그게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뭐 곡선 그럴 것 같고 영광이나 금정이 숫자로만 놓으면 꽤 그 접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양당 다 원심력이 작동하는 거는 분명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타이밍상 이 그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그 분열된 모습을 보일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주적이 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이고 윤석열 뭐 여기 또 대통령. 이재명 대표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 타이밍에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전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쪽에 저한테 배팅하라 그러면 조금이라도 낫지 않냐 이거. 오히려 저 관심 갖는 건 서울시 교육감 선거죠. 왜냐하면 이제 보수 잠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원래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세 강한 곳이 두 곳,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 강한 곳이 두 곳.
근데 거기에 지금 이제 변동이 있으면은 조국혁신당이 영광 군수를 하나 가져갈 수 있다는 거고 변동이 있으면 부산 금정구청장이 민주당한테 넘어갈 수도 있다. 이거 아니에요. 박성민 대표가 보시기에는 그냥 원래대로 2대2 국민의힘 2, 민주당 2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제가 베팅하신다. 이걸 맞춰갖고 얻는 건 아무것도 없고 잃는 것만 많은데 제가 뭐 이런 거 한두 번 틀린 사람도 아니니까 지금은 그냥 가능성. 그럴 가능성. 가능성이다라고 네, 이제 네. 이거 완전히 그 제가 믿지는 장사인데 예. 그렇게 하고 교육감 선거는 보수가 처음으로 단일화가 된 경우예요. 조전혁 후보로 단일화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됐어요? 어쨌든 한 번도 된 적이 없고 기책 사유가 이제 그 조의원 교육감한테 있어서 치러지는 거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제 대통령 지지율과 보수가 전체적으로 조금 다운돼 있는 상황이라 이것이 이제 앞으로 판세의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보수는 이제 후보 단일화도 했고 지금까지는 핑계가 뭐였냐면 우리는 계속 분열돼서 졌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딱 1대1로 붙었는데 지면 할 말이 없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직접 후보를 낸 건 아니지만 야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데 이런 판에 못 이기면 이거 위기감이 양쪽 다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선거가 더 앞으로 선거를 예측하는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진보는 진보 진영에서는 뭐 단일화를 이루지 못했지만 정근시 후보가 예, 가장 그렇죠. 앞서가고 있고 그렇지만 이분은 이제 그 정근식 후보로 됐는데 인지도에서는 조전혁 후보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조전혁 조전혁 후보는 현역 많이 의원을- 그리고 이제 의원을 교육감을 했기 때문에. 여러 번 네, 나왔기 네.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누가 될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교육감은 진짜 모르겠어요. 교육감은 진짜 모르기도 모르겠어요. 하고 그건 의미만 얘기할 수 있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짚고 이제 결과를 보면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재밌으십니까? 제 다음에 또 틀리면 또 그거 가지고 놀려야지. 놀려야 되고 그래서 펠레란 소리 듣는다 뭐 이런 얘기 할 텐데. 박상희 대표님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